저는 이제 긍정학원이 바뀌면 그 바뀌는 걸 메모장에다가 쭉 써놔요. 그래서 그 변화된 거를 보니까 프랜차이즈 1000개 뭐 몇천 개에서 몇백억 매출로 갔다가 결국은 육수 공장을 차렸다로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제 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확한 꿈을 모릅니다.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게 문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째 저서이신가요? 5번째 5번째. 책입니다. 네, 고명환 작가님의 5번째 신간이 2024년 이렇게 8월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그때 표현을 해주셨죠. 고전을 해석하고 막 그 고전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전을 읽고 싶게끔 네네. 만들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하시죠. 영광스럽게도 작가님을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쩌면 제가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실제 삶에 대해서 뭐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도 있었지만 제가 이 책이 오히려 제 느낌으로는 교통사고 이후에 첫 책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게 너무 원통했거든요. 진짜 죽음 발 앞에 가잖아요. 제가 그때 서울에 300만 원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97년에 MBC 들어가서 2005년에 사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횟수로 한 8년 되잖아요. 300만 원 들고 서울 올라서 서울에 집을 3채를 샀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잠실에 있는 집은 누굴 주고 뭐 여러분 죽음 앞에 가잖아요. 일단 돈, 재산 이런 거는 일반 병동 와서 알았어요. 아예 순위에도 없고 심지어 엄마도 없었어요. 그만큼 오로지 나만 봐.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죽음 앞에 갔다 온 분들의 책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아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나드 쇼에 뭐 몇백 명이 해석이 많습니다만 어영부영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뭐 유언 같은 것도 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억울했어. 뭐가 억울했냐면 죽음 앞에 가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내가 그냥 고명한 나대로 살았어도 괜찮았을 삶이 막 보여. 근데 뭐가 무서워서 남 눈치 보고 남한테 끌려다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았던 그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내가 중환자실에서 다른 거는 뭐 미련도 없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미안을 봤을 때 맨 처음에 근데 이 말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헤르만 헤세가 써놨잖아요.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네. 그죠? 네. 우리는 사실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들을 살고 싶어 하는데 자기 스스로 왜 누르죠? 이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속에서 솟아나오는 삶을 못할까? 딱 답을 찾은 게 우린 너무 대답만 하는 삶을 살아와서 그렇다. 초중고 대학교 대답하기에 바빴고 그렇죠. 취업하든 창업하든 대답만 하기에 바빴고 저 역시도 진지하게 죽음 앞에 가서야 제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진짜 제 인생에 진지하게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고전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뒤로 수천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그토록 어려웠을까?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질문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고전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큰 일단 첫 번째 고전의 매력으로 이 이반 일리치의 얘기도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고전을 읽다 보면 다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그걸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답이 안 찾아지거든요. 그럼 질문을 계속 던져지면
또 이 책이 막 읽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삶의 답을 찾는 거지. 일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요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네. 이것조차도 자꾸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하드님한테 만약에 하드님이 저 메밀국수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아 제가 하드님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는 사실 내 기준이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엄마도 사실은 저에 대해서 100%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근면 성실한지 아니면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어떨 때 포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살아나가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내가 결정하는 거에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늘 제 책은 그런 쪽으로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좀 고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질문을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질문을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지?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내 탓을 하는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주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의 위력은 엄청나서 우리가 왜 우울이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울한 친구 상담해 주러 갔다가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면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우리 뇌는 AI하고 똑같습니다. 질문을 던져버리잖아요. 무조건 질문을 찾으려 해. 내가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영상으로 명쾌하게 안 보여도 그 우울한 기운을 이유를 자꾸 찾으면서 우리 인사이드 아웃처럼 블루가 네. 계속 그 우울한 공을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할 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바꾸셔도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울하기 싫고 힘이 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 열정이 솟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네. 나 기분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손님 없지? 하지 말고 손님이 2배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난 하루 매출이 127만 5천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 일단은 물으면 답을 바로 알아내나요? 못 알아냅니다. 근데 계속 질문을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뇌는 어떻게든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내 안에 그 지혜가 안 들어있으면 나로 하여금 왠지 갑자기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아니면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위를 만들어서 결국은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답을 찾게 만드는 이게 질문의 선순환의 원리거든요. 긍정적으로만 질문을 바꿔도 엄청난 혜택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우리 뇌 메커니즘입니다. RAS, 라스라고 해서요. 망상 활성화 체계죠. 실제 현재 지금의 뇌과학 많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쉽게 지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이 제가 아침 긍정학은 999일째예요. 오늘 9999군요. 네, 내일이 1000일이에요. 그 오늘 아침에 999일을 올리려고 어제 이제 구미에서 아, 잤거든요. 네. 새벽에 깨가지고 내가 999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를 혼자 가만히 봤어요. 제가 이제 2년 9개월 전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해외 수출됐다, 뭐 등등 제가 육수 공장 차렸다,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긍정학원이 질문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긍정학원을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예, 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하루에 계속 외치니까 내 뇌가 완료형으로 외쳐버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나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외쳤을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왜 다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러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긍정학원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외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정말 이루어질 건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시다 보면 제가 제 가게 쪽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요 내 브랜드 파워 정도 되면
아 나도 프랜차이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000개 매장은 가져야겠다. 그런 걸 막 외쳤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꾸준한 반복으로 결국은 우리가 알아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피카소가 꾸준한 반복으로 결국 이걸 똑같이 그리다가 그 입체파라는 자기만의 거를 이 안에서 그게 끄집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면 저도 일단은 뭐 프랜차이즈 1000개 매장이 나갔다 뭐 외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내가 지금 너무 괴리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예를 들면 연매출 500억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긍정학원이 바뀌면 그 바뀌는 걸 메모장에다가 쭉 써놔요. 그래서 그 변화된 거를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1000개 뭐 몇천 개에서 몇백억 매출로 갔다가 결국은 육수 공장을 차렸다로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옳게 만들어라 이 말처럼 제가 긍정학을 외치는 게 제 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정확한 꿈을 모릅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잡죠. 우리는 보통 크게 잡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게 문제예요. 제가 그거 한번 찍잖아요. 그거 올리고 평소에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하루에 100번씩을 일일이 다 손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11개 문장을 하는데 그 11개 문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11개 문장 중에 최근에 이루어야 할 거를 한 3개 정도를 한 문장으로 접속사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2개가 동시에 찾아지면서 결국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치신 게 아직 안 이루어지셨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빈도수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말면 안 되고 꾸준한 반복. 근데 요즘 쇼츠, 릴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네. 2분 넘는 영상도 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꾸준함이 뭔가 오래 하는 게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더라고요. 1000일 해봐야 2년하고 9개월이에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1000일 동안 하루에 10분 이하로 시간이 들인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됐고 야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0일 때 힘보다 내가 2000일이 되면 이게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리에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만일까지 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만일까지. 근데 만일까지 해도 76세예요. 아니 진짜로 지금은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나누기 2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이 책 시대가 평균 수명이 한 40 몇 살 이렇잖아요. 네. 지금 80 몇 살이니까 사실 저는 나누기 2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20대 26세 청년이시군요. 네. 사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책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으로 먼저 받아서 읽어봤지만 올해 2024년이 벌써 이제 9월이잖아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제가 사실 책에다가 뭐를 많이 쓰면 쓸수록 지저분하게 읽을수록 정말 저에게는 너무 좋은 책인데 여기 아까 작가님께는 살짝 보여드렸는데 거의 뭐 논문을 분해하듯이 이렇게 정말 볼 수 있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어요. 변한다. 500억 매출. 네네. 뭐 프랜차이즈 아까 보니까 이제 책에는 600개. 네네네. 600개 쓰셨고 이제 1000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목표도 말하는 것도 변하고 내 스스로도 그거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도 다 변하고 네. 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너무 공감됐던 게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100번 쓰기를 하거나 100번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중간에 변하면 어떡하죠? 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예, 네. 변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목표가 있으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전 떠올랐거든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양쪽 사이드에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있고 저희 목표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두워서 벽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안 보이는데 제가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벽에 딱 부딪히죠. 네.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왜 쥐가 미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부딪히고 네,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이렇게 딱 맞아요. 부딪히면 실패. 아 이럴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익시트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벽에 부딪히는 그 과정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부딪히게 해줌으로써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게 저를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편저를 한 제임스 알렌의 고전도 이제 세상에 또 나오게 될 텐데요. 제임스 알렌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건 그 일이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교통사고를 전후로 34세 전에 고명한 님과 지금의 고명한 작가님은 유전자는 같지만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네, 해도 네, 네. 무방할 정도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10년 전에 직장인일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저는 사실 유전자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 사람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인성도 안 좋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참 사람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고 인성도 바르고 한데 저 사람은 참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렵게 살고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참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나쁘게 보이는 저 사람이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네. 과거에는 저 사람이 지금의 응당,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일 그럴 자격이 있을 만큼 그런 네. 삶을 살았으나 네. 지금 어떠한 이유로 저렇게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보이고 부도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은 저렇게 현재값은 돈을 잘 벌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현재값에 맞는 걸 미래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될 네. 것이고 지금 저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빈곤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과거에는 착하지 않았을 수 있고 지금 같은 인품을 갖추지 못했을 시기가 있었을 거고 네. 예, 지금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중이고 나중에 미래에는 저 사람의 고든 인성과 성실한 태도와 그 자세, 그 마인드에 걸맞는 결과값을 저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누리게 될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은 계속 변하고 맞아요. 목표도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변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거군요. 변해도 되는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전에서 주로 지난번에 했던 이반 일리치도 마찬가지고 데미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인간의 대지도 갖고 왔는데 다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사회가 이 거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그 끌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거대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게 맞는 거야 라고 다분히 끌려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또 물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왜 가려고 하는 건가? 네. 남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 진짜 나한테 맞는 건가? 나한테 맞는 행복은 뭔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러 가는데 진짜 그럼 안정은 뭔가? 이거를 계속 물으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이 독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변하고 해서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맞는 게 제대로 된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 안에서 그럴 때에 나방이 자기가 꼭 원하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는 법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드님도 모두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딱 이 데미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저는 연극영화과 졸업했고 당연히 개그맨 됐으니까 방송국 들어갔으니까 그게 잘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 생활할 때는 내가 이 데미안 기준으로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그냥 그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근데 제가 지금 심지어 베스트셀러 연속 3권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베트남, 대만, 일본까지 수출되고 이거는 사실 제 삶하고 너무 제가 전혀 상관없는 삶 있죠. 뭐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따겠다. 나랑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의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 하는 이거를 끄집어냈을 때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모든 게 다 같은 말인데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진짜 나도 상상 못했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고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집 근처에 뭐 공원이든 천변이든 뭐 어디든 아파트 단지든 뭐 한강변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혼자 달리면서 혹은 걸으면서 아니면 어디 벤치에 앉아서 혼자 소리내서 말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살면서 그런 적이 잘 없어요. 나에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저도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일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라는 거의 출발점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다. 네. 그럼 알려면 일단 물어봐야 되고 네. 답을 들어야 되고 근데 내가 난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다중이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어려우시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뭐 인사이드 아웃 아까 말씀하셨지만 긍정이도 있고 부정이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사실. 긍정이도 있고 부정이도 있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부정이에게 때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부려보시는 겁니다. 억지를 부려본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다 사실 천재로 태어나는데 네. 예, 살면서 그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분명히 어떤 분야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남들보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 자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 그럼 남들은 나보다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뒤쪽에서 포인트를 줘서 보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남들도 나보다 못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평균만 해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뭘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 이렇게 본인의 단점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그 단점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로 말씀드리면 저는 MBTI가 작가님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 저랑 똑같으시네요. 근데 저는 그 감정적인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대학생 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는 진짜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너 하는 일들에 있어서 문제가 진짜 힘들 거야,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좀 이렇게 감성적인 걸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크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워낙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보니 무슨 뭐 시험이라든지 어떤 큰 테스트를 인생에 앞두고 있으면 밥도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더 감성적이 되고 그러면 또 몸에 힘도 없고 그럼 또 더 예민해지고 해서 항상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저의 엄청난 단점이자 저의 발목을 항상 붙잡는 그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언젠가 한번 시선을 바꿨거든요. 네. 도대체 그럼 나는 이게 센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테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작가님처럼 책을 쓰고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 감성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맞아요. 감성적인 예민함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를 부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긍정이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의 부정이한테 붙잡고 억지를 부려보세요. 그거 단점 아닌데? 네.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게 장점이야. 그거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거 장점이야. 이렇게 억지를 한번 부려보는 거죠. 왜냐면 이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억지를 부려보는 이 프로세스가 내 스스로에게 알게 모르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네, 받고 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억지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여러분의 긍정이가 여러분의 부정이한테 한번 억지를 부려보는 그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기를. 하대님 말씀하실 때 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스스로 단정 지으면서 네. 나 이게 단점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부터 깨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난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장점이라고 하는 거지? 남들이 얘기하는 건가? 이게 왜 단점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예를 들은 지하생활자의 수기 도스토옙스키가 2 더하기 2는 4가 그래 옳고 권위가 있는 거 인정하겠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5도 맞다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될 게 아닌가? 나 이 말을 30대 때 읽었을 때는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너무 아니야.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대님이 얘기하신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이건 내 단점이야 했던 것들이 저 역시도 내가 단점이야 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 그 단점 때문에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고전이 또 좋은 게 그런 거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요 인간은 제가 여기 쓰는 앙드레 지상의 양식에서 인간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밖에 행동을 못해요. 근데 이게 깊이 있게 고전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한번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해버리면 우리가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계속 뛰잖아요. 러너스 하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감동받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감동받는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뛰고 있는 그 순간을 딱 넘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받는 거야. 그럴 때에 깨달음이 오고 그게 깊숙하게 이해가 되고 그걸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 고전을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27세 때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다가 40살에 다시 읽었더니 그 40살에 느껴졌을 때의 그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18, 2 더하기 2는 56도 답이 되는구나라고 깊이 있게 이해하니까 그 정답만 안 찾아가고 이쪽으로도 방향을 내가 한쪽만 바라보던 여기 오로지 방송국만 바라보고 여기만 정답이라고 2 더하기 2는 4는 나는 오로지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 방향밖에 모른다라고 2 더하기 2는 4의 세계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2 더하기 2는 아까 말했지만 그래 내가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내가 배워가지고 뭐 노인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2 더하기 2는 98도 그 세계가 있다 없다라고 하지 말자 이러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도전하게 됐고 제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면서 자꾸 뭐 돈을 쫓지 말아라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전을 읽다가 나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돈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돈에 대해서 끌려다니면 않을 텐데 도대체 넌 돈을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러면서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나고 죽음 앞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돈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 생각은 이래요. 나는 내 인생을 바다에서 만약에 내가 내 인생 고명환이라는 배를 노를 저어서 저는 잘 갈 거예요. 가는데 바람이 순풍이 불어주면 고마워요. 네. 기분도 좋고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순풍이 안 불어도 저는 절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계속 간단 말이죠, 제 삶을. 예. 그러니까 돈은 그 정도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그 순풍 정도. 없다고 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막 슬프거나 비관적이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아. 어차피 바람 없는 상태에서 난 내 인생을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아니고 내가 이거를 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니까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하기도 하고 돈을 쫓지 않고 이렇게 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이 사실은 더 잘 벌어지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건 사랑에 대해서건 꿈에 대해서건 어떤 내 안에서 내가 감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철학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야 그래도 너 돈 있어야 돼 그래도 돈 모아야 돼 예전에는 그냥 남들 말 듣고 잠깐 생겼던 그 철학으로는 이게 흔들리고 그럼 나도 아파트 사야 되나 나도 주식 투자해야 되나 막 이런데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면 좋은데 없다고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지 않아. 나는 어차피 내 배는 내가 노져 가는 거니까 나는 요 정도로 돈의 개념을 이 고전의 어떤 독서를 통해서 딱 확립하고 나니까 마음도 너무 편해졌고 그때부터 저는 부자가 됐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쫙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너무 통렬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너무 공감됐던 게 기준 갖는 것. 아까 제가 억지를 부려보라는 노하우를 하나 드렸는데 또 여기서 드리자면 자꾸 여러분께서 기준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 뭐지? 사전 자주 찾아보시죠. 네네네네. 저도 국어 사전 자주 찾아보거든요. 일단 국어 사전을 먼저 봐요. 맞아요. 쳐보고 성공이 성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의됐구나. 근데 네.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떤가? 정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공이 뭐구나.
그다음 부자가 뭐지? 네.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맞아요. 그럼 나에게 성공은 뭐고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준, 정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네. 예, 그렇게 해보시면 배를 계속 노을 저어가는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순풍이 불거나 안 불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 그다음에 다시 세상 끝의 카페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바다 거북이를 봤어요. 근데 거북이가 되게 느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오리발도 달고 있고 내가 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겠다. 네. 그래서 수영을 쳐서 가는데 절대로 거북이를 못 쫓아가겠는 어. 거죠. 엄청 느리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다음날 해보고 그 다음날 또 도전해보고 하는데 거북이를 못 따라잡아요. 거북이의 네네. 속도를. 그래서 왜 그럴까 봤는데 물살이 이제 바다 수영이니까 네. 파도가 이렇게 오고 물살이 오면 사람은 이게 와도 일단 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계속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같은 그 텐션과 힘으로 막 가는데 거북이는 가만히 보니까 물결이 역으로 불어올 때는 그냥 그 이렇게 흐름에, 살살 흐름에 맞게 살살 그냥 자기 가던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밀어주는 타이밍이 오면 거북이가 본격적으로 쫙쫙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큰 게 왔던 게 평소에는 그냥 내 할 것들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평소에는 그냥 한다. 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 비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작가님의 책에는 카프카의 변신으로 네. 예, 그게 한번 사람에서 벌레로 변신을 하듯이 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는 인생 비대위로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거북이가 본격적으로 쫙쫙 가듯이 네. 그때 한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완전히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나한테 감동한 적이 있나? 음. 최근 한 달? 네. 최근 6개월 이내? 일주일 이내? 내가 나한테 감동을 한 적이 있나? 했을 때 만약에 없으면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그걸 맞아요. 느껴보시면 감동 이게 몇 번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문득 몇 년 지나서 문득 딱 보면은 이제 감탄하잖아요. 네. 와 이게 돼 있네. 오늘 네. 999를 쓰는데 제가 그 약간 러너스 하이 같은 거 느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목을 달잖아요. 네네. 아침 긍정학은 999일째 하고 느낌표 딱 하거든요. 네. 그 숫자를 999 찍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오면 인간은 그걸로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또 한 번 변하는 거고 지금 카프카 변신 얘기하셨는데 변신은 정말 카프카 변신을 읽고 핸드폰을 좀 덜 보게 됐어요. 이런 게 고전의 힘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대학교 때 교재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왜 벌레로 변하게 했을까 네. 카프카가 네. 주인공을 그레고르. 네. 그레고르 잠자를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발표할 때 진짜 그랬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 카프카의 마음이. 지금도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책들이 연결된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였어요. 계속 회사에 출근하고 계속 사회생활에 끌려다니다 보면 제가 아까 말한 진짜 가슴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거를 살 겨를이 없어. 우린 대답만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카프카가 그레고르한테 진짜 너를 찾아주고 싶었는데 출근을 시켜서는 사장 뭐라 그러죠, 누구 뭐라 그러죠, 너 뭐 시키죠, 뭐 하죠 하다 보니까 얘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의 시작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래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으면 인간은 무조건 나를 보거든요. 근데 왜 파스칼 시대에도 방에 못 있냐면 인간은 모두가 내가 100%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나를 들여다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파스칼이 팡스에서 불금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간은 소란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안 들여다보려고 자꾸 소란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불금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핸드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린 자꾸 핸드폰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지금의 내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런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로. 저는요 예전에 개그맨 신인 때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라도 저를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핸드폰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카프카가 그 그레고르를 벌레로 만든 거야. 못 나가게.
저는 이게 파스칼의 팡스하고 완전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 홀로 앉아서 너가 왜 태어났는지 네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뭔지 생각을 좀 해봐라. 너와 네 가족과 네 삶에 대해서 네가 지금 살고 끌려다니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하고 똑같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거기서 보면 그레고르가 내 가족들에 대했던 거, 내 사장이 어떻게 했겠지, 어떤 일에 대한 얘기들 방에 홀로 앉아서 벌레로 변한 후에 결국은 자기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핸드폰을 제가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어느 정도 오늘 좀 많이 봤다 이런 날 있으면 저는 반드시 중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뭐냐면 사실 최근에 솔직히 고백하자면 예약 판매를 19일부터 했잖아요. 계속 보게 되죠. 매일 그 순위 찾아보고 그렇죠. 댓글 찾아보고 예. 이제 핸드폰을 좀 평소보다 오래 봤다? 그럼 자기 전에 평소보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습니다. 저는 좀 핸드폰 본 시간하고 책을 좀 오래 읽어서 밸런스를 네네 이거가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카프카의 변신은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줄 이렇게 낭독을 해도 될까요? 책의 이제 서두의 일부에 이제 카프카의 변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고 작가님의 내러티브가 쭉 같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과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그래,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자. 벌레가 되는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내가 벌레로 변했다. 벌레가 되자 인간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나셨을 때고요. 쭉 내려가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는가? 왜 그렇게 안정된 삶을 원했는가? 진짜 안정된 삶이란 어떤 건가? 이런 것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낫다. 네, 진짜 그날 밤에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변신을 다시 읽은 후 한 줄로 요약한 말이다. 잠시 벌레로 변신했다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요식업 CEO로 해외로 판권이 수출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 강사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카프카는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했으리라 라고 해석을 해주셨죠. 끌려다니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이성에 지배받는 불쌍한 인간들을 잠시 벌레로 변신시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딱 해주셨어요. 예전에 인터넷에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1999년 서울 풍경 뭐 이런 걸 쳐보시면 1999년이면 이제 2000년을 밀레니얼을 1년 앞두고죠. 지금으로 치면 한 23, 4년 전인데 그때 강남역 지금 뭐 지오다노인가요? 거의 옛날 뉴욕 제과였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뉴욕 제과. 뉴욕 제과. 그리고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999년 그 뉴욕 제과 사진을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냥 다리 꼬거나 이렇게 그냥 이러고 기다립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커녕 그때 그렇죠. 휴대폰도 없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냥 다들 거기서 친구 안 오면 뉴욕역에서 기다리다가 30분 기다리다 안 오면 집에 가고 그랬다 맞죠? 자기만의 기준들이 다 있죠. 네, 나는 30분, 나는 1시간, 뭐 5분만 안 와도 가버린 사람도 있고. 사진을 보면요, 다 정말 그냥 턱 떼고 이러고 있거나, 이러고 팔짱 끼고 있거나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멍을 29분 때려도 1, 2분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보다 보면 네이버 뉴스도 봐야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창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 또 하시는 분들은 호갱노노도 봐야 되고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단 하루에 1분도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을 제가 또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요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고전을 읽다가 센 문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보다가도 그 문장이 자꾸 걸립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아까 직업이 핸드폰을 보는 직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더라도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냥 미디어가 막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핸드폰 보게 되면 단어 사전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그 문장에 대한 제가 오늘 읽었던 문장 중에 정말 그게 뭔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갖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게 계속 저로 하여금 답을 못 찾아도 저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 나를 막 머리를 혼란시키고 흙탕물로 만들고 막 그 과정이 내가 그게 성장하는 순간이구나. 제가 그 레미제라블 인용해 놓은 것 중에도 보면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이 머릿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고전의 문장을 잡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안 하면 진짜 발전 안 하는 거죠.